너 아버지 공장 다니지? 기름때 냄새 난다 무시하던 재벌 2세들 30년 후 법정에서 내가 판사님으로 등장하자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올해 55세예요. 경기도 화성시의 작은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올해로 판사 25년 차가 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7세부터 55세까지 38년간 겪은 일입니다. 1985년 고등학교 시절 공돌이 아들 기름때 냄새.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동창들이 2025년 법정에서 제 앞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산재 은폐 사건. 3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회사의 현재 경영진이었습니다. 판사님 설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야. 너희가 평생 무시하던 그 공돌이 아들 맞아.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에피소드 1 1985년 기름때 묻은 도시락. 고등학교 입학. 1985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17세였고 경기도 안산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오셨고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었고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강태영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너 전학생이지? 이름이 뭐야? 강태영이 저를 보면서 물었고 저는 대답했어요. 박민준입니다. 박민준? 너 어디 사는데? 반월동이요. 반월동? 거기 공단 있는 데 아니야? 네. 맞아요. 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아버지 공장 다니지? 네. 역시 그렇구나. 냄새로 알겠더라. 그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첫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꺼내는데 대부분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반찬이 가득했고 어떤 학생은 도시락 2개를 가져온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김치 냄새가 퍼졌고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야, 박민준, 너 그거 먹어? 강태영이 제 도시락을 보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찬이 그것뿐이야? 완전 거지 도시락인데? 주변 학생들이 웃었고 윤성호라는 아이가 거들었어요. 어머, 진짜네.
나는 반찬만 5가지인데 윤성호는 의사 아들이었고 도시락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우라는 아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야, 민준아, 우리 반찬 좀 줄까? 불쌍해서 못 보겠네. 이진우는 변호사 아들이었고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냄새 나니까 저리 가서 먹어. 강태영이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코를 막았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복도로 나갔고 계단 구석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학교 다니는 건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앞에는 학생들을 태우러 온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강태영이 친구들과 함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박민준, 너 집에 가? 네. 어디 가는데? 혹시 아버지 공장? 아니요. 집에 가요. 강태영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야간 근무하지? 기름 범벅 되어서 일하는 거. 내가 봤어. 언제요? 우리 아버지 공장 견학 갔을 때. 거기 너희 아버지 있더라. 완전 시커멓게 일하던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그게 자랑이야? 평생 공돌이로 살 건데? 윤성호가 거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병원 원장이시고 너희 아버지랑은 레벨이 달라. 이진우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야. 로펌 대표시고 연봉만 억대야. 3명이 저를 둘러싸고 비웃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볼게요. 도망치듯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실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잘못 없으셔. 나를 키우려고 힘들게 일하시는 건데. 에피소드 2, 3년간의 괴롭힘. 교복 사건.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교복이 낡아서 어머니가 헌옷 가게에서 중고 교복을 사오셨는데 크기가 맞지 않았어요. 소매가 짧고 바지도 짧아서 복사뼈가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강태영이 바로 알아봤어요. 야, 박민준, 너 그거 중고 교복이지?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소매 봐. 완전 짧아. 팔이 길어 보이네. 윤성호가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말했고 이진우도 거들었어요. 바지도 짧아. 물에 빨았더니 줄었나? 아니면 키가 갑자기 컸나? 3명이 계속 놀렸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심해졌어요. 강태영이 제 도시락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고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였어. 거짓말 같은 사과를 하면서 웃었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우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운동복이 없어서 낡은 추리닝을 입고 나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깨끗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야, 박민준, 너 그거 언제 산 거야? 10년 전, 강태영이 웃으면서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공을 잡으면 아무도 패스를 안 해줬고, 일부러 공을 빼앗아 갔어요. 쟤한테 주면 지거든. 공돌이 아들은 운동도 못해. 윤성호가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더 심한 건 샤워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샴푸와 비누를 가져왔지만 저는 없었고, 그냥 물로만 씻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 비누도 없어? 우리 거 쓸래? 이진우가 비누를 던지면서 말했는데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그걸 주워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 1986년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제 점퍼는 얇았고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추웠어요. 교실에 들어가도 난방이 약해서 춥고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강태영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윤성호는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으며 이진우는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야, 박민준, 너 추워 보인다. 점퍼 좀 사지 그래. 아, 맞다. 돈이 없구나. 강태영이 비웃었고 다른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이 시작됐는데 저는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서 여전히 도시락을 싸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급식실로 가고 교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친구도 없고 매일 혼자.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보셨습니다. 민준아, 너 왜 급식 안 먹어? 급식비가 없어서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게 너한테는 유일한 길이야. 네, 선생님. 에피소드 3 아버지의 야간 공장. 공장 방문. 1987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제가 19세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도시락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버스를 타고 공단으로 향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니까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박철호 씨 계신가요? 아들인데요. 경비 아저씨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동 2층이야. 근데 지금 작업 중이라 들어가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공장 담장 밖에서 기다리는데 창문 너머로 아버지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아버지는 무거운 통을 들어 나르고 계셨고 얼굴에는 땀과 기름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시커멓게 기름때가 묻은 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고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귀마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휴식 시간이 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민준아, 너 왜 여기 왔어? 어머니가 도시락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손을 보셨는데 손에는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고 손톱 밑도 까맣게 더러웠어요. 고맙다. 그런데 학교는 방학이에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처럼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야간 근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날,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있었는데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병원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셨고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셨대.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오른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고 찰과상만 있습니다. 2주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지만 곧 걱정이 앞섰어요. 2주나 쉬면 월급이 괜찮아. 산재 처리될 거야.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개인 병가로 처리됐으며 월급도 깎였어요. 왜 산재 신청 안 하세요? 하면 잘릴 수도 있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자리 잃으면 큰일이야. 아버지는 다친 팔로도 2주 만에 다시 공장에 나가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피소드 4 도서관에서 발견한 법전. 우연한 발견. 1987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던 중 우연히 법전을 발견했어요. 낡은 육법전서였는데 누군가 기증한 것 같았고 책장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적혀 있었고 제1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법 앞에 평등. 재벌이든 노동자든 똑같다는 거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동법, 산재법, 민법. 모든 내용이 신기했고 처음 보는 세계였어요. 특히 근로기준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버지 다쳤을 때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해준 건 법 위반 아니야? 그때부터 매일 도서관에 가서 법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발견.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아, 요즘 도서관에서 법전 읽는다면서? 네. 선생님, 왜? 법에 관심 있어?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이 공평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법은 공평하지. 신분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 보니까. 선생님, 저 같은 애도 법 공부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판사나 검사도 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노력하면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판사, 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 나도 될 수 있을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판사 되고 싶어요. 판사? 네. 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요. 아버지가 놀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좋은 꿈이다. 열심히 해봐라. 네, 아버지.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판사가 되자. 법으로 세상을 바꾸자. 아버지 같은 노동자들을 지키자. 에피소드 5 1990년 사법시험 합격. 대학 진학. 1988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했고 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깨끗한 옷에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고 저는 낡은 책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무시당하지 않았고 대학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법전을 읽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으며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야간 아르바이트.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경비.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일했으며 하루 4시간만 잤어요. 198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들어왔고 강태영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바로 알아봤습니다. 너 박민준 아니야? 네. 강태영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여기서 알바해? 대학은 어디 다녀? 서울대요. 서울대? 너가? 네. 강태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알바는 해야 하는구나.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용돈 받으니까 편하던데. 물건 계산해 드릴까요? 아, 그래. 담배 한 갑. 계산하면서 저는 참았어요. 지금은 참자.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사법시험 합격. 1990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22세였어요.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날. 벽보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확인했고 제 번호가 있었어요. 합격. 제가 합격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한 결과였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급히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정말? 민준아, 정말? 네. 진짜예요. 어머니가 우셨고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사법시험 합격했대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고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판사 돼서요. 아버지 같은 분들 꼭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에피소드 6995년 검사, 2000년 판사. 사법연수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판사, 검사 아들, 딸들도 많았으며 저처럼 노동자 집안 출신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실력을 증명했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존중받았어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고 정장을 입은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컸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내 아버지, 검사 임용. 1995년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첫 발령지는 인천지검이었고 경제사범 담당 검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사건이 기억납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찾아왔고 대기업의 납품대금 체불로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했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검사님, 저희는 1년 넘게 돈을 못 받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제가 조사에 착수했고 대기업 측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가 바로 강태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강태영은 이제 대기업 부장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검사님, 이거 오해예요. 오해요? 1년 넘게 대금을 안 주고 계속 미루신 게 오해예요? 그건 품질 문제가 있어서 품질 검사 보고서 제출하세요. 강태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지금 없는데. 없으면 만드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 말에 강태영 얼굴이 굳었고 결국 대금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중소기업 사장이 찾아왔어요. 검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 살렸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꿈꿨던 일이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판사 전환. 2000년 판사로 전환했습니다. 더 공정하게 판결하고 싶었고 법정에서 직접 정의를 세우고 싶었어요.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는 순간 벅차올랐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판사가 됐어요. 그날부터 25년간 판사로 일했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섰으며 정의를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사연 2부 -30년 만에 재회 에피소드 7-12너. 아직도 법원에서 일해? 판사 월급 얼마나 돼?
30년 전처럼 저를 무시하던 그들, 일주일 후 법정에서 피고인이 될 줄은 몰랐겠죠. 에피소드 7 2024년 가을 동창회 초대장 평범한 일상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54세였고 판사 24년 차가 됐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간호사였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안산공고 85학번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고 흰 봉투였습니다. 여보, 편지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누구한테서? 고등학교 동창회래요. 고등학교? 그 학교 동창회도 해요? 봉투를 뜯어보니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산공고 85학번 동창회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밑에는 작은 글씨로 오랜만에 모두 만나요. 성공한 모습으로 마이너스 강태영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태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너 아버지 공장 다니지? 기름때 냄새 난다. 공돌이 아들은 운동도 못해 여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갈 거예요? 글쎄요. 가야 하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판사예요. 떳떳하게 다녀와도 돼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 며칠 후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강태영이야. 강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고 약간 오만한 톤이었어요. 오래간만이야. 초대장 받았지? 네. 받았습니다. 말투가 격식을 차리는 게 어색했지만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어요. 올 수 있어? 다들 모인다고 했어. 성호랑 진우도 오고. 너 아버지 공장 다니지? 기름때 냄새 난다. 공돌이 아들은 운동도 못해. 여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갈 거예요? 글쎄요. 가야 하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판사예요. 떳떳하게 다녀와도 돼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 며칠 후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강태영이야. 강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고 약간 오만한 톤이었어요. 오래간만이야. 초대장 받았지? 네. 받았습니다.
말투가 격식을 차리는 게 어색했지만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어요. 올 수 있어? 다들 모인다고 했어. 성호랑 진우도 오고, 윤성호, 이진우. 그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또다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런데 민준아, 너 지금 뭐 해? 법원에서 일합니다. 법원? 직원이야? 판사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판사? 너가? 네. 와. 공돌이 아들이 판사가 됐네. 대단한데?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고, 저는 참았어요. 그럼 당일날 봐요. 그래, 그래. 근데 그날 좀 잘 입고 와. 우리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렇구나. 아내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강태영이요. 동창회 오라고. 표정이 안 좋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에피소드 8 강남 호텔 동창회 여전한 무시. 도착.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맞춰 강남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고, 입구에는 발레 파킹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벤츠, BMW, 아우디. 제 차는 10년 된 작은 국산차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안산공고 85학번 동창회. 어디서 하나요? 3층 크리스탈 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크리스탈 홀 앞에 섰는데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인상. 홀 안으로 들어서니 3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명품 시계를 차고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어 보였어요. 민준이다. 강태영이 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강태영은 머리가 반쯤 벗겨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래간만이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과장되게 반기면서 악수를 청했고 저는 응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윤성호와 이진우도 다가왔어요. 윤성호는 배가 많이 나왔고 이진우는 여전히 날씬했지만 머리숱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머, 박민준. 너 진짜 판사야? 윤성호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면서 물었어요. 네, 판사입니다. 와, 대박. 공돌이 아들이 판사가 되다니.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진우가 제 옷을 보면서 말했어요. 근데 민준아, 옷이 좀
그렇네. 판사면 돈 좀 벌 텐데.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거 평범한 정장인데요. 평범하긴. 우리 좀 봐봐. 다들 명품 입고 왔잖아. 강태영이 자신의 시계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롤렉스야. 5천만 원짜리. 요즘 이 정도는 해야 동창회 나오지. 다른 동창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성공했다는 거 보여줘야지.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자랑대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호텔 음식이 나왔고 와인도 여러 병 주문했는데 강태영이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다들 내가 쏜다.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1조 넘었거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강태영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 지금 우리 아버지 회사 부사장이야. 직원만 500명이고 올해 수출도 엄청 늘었어. 윤성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병원 이사장 됐어. 우리 아버지 병원 물려받아서 분원까지 3개야. 연 매출 200억 정도 되나? 이진우도 자랑했어요. 나는 로펌 대표야. 우리 아버지 로펌 키워서 변호사 20명 있어. 대기업 자문도 많이 하고 다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데 저는 조용히 와인만 마셨어요. 그러다 강태영이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판사면 월급 얼마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연봉 1억 좀 안 됩니다. 1억? 그게 다야? 네. 강태영이 웃었습니다. 야, 그거 우리한테는 보너스 수준인데? 나는 연봉만 5억이야. 윤성호도 거들었어요. 나도 병원 수입 포함하면 10억은 넘어. 이진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7억 정도는 되지.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강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민준아, 너 결혼은 했어? 네, 했습니다. 부인은 뭐 해? 간호사예요. 간호사? 아, 그렇구나. 말끝이 묘하게 흐려졌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피소드 9 강태영의 과시 우리 회사 매출 1조. 회사 자랑. 2차로 호텔 바로 이동했습니다. 바에서 위스키를 주문했고 강태영이 비싼 술을 마구 주문했어요. 자, 다들 마셔. 오늘은 내가 다 쏜다. 우리 회사 형편 좋으니까. 동창들이 박수를 쳤고 강태영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회사 아냐? 태영화학이라고. 전국에 공장 3개 있어. 어떤 일 하는 회사예요? 화학 제품 만들어. 플라스틱 원료, 도료, 접착제. 대기업 납품도 많이 하고. 윤성호가 거들었어요. 태영이 회사 진짜 크더라. 나도 한번 가봤는데. 공장 규모 엄청나. 강태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만 500명이야. 다들 열심히 일하고. 물론 월급은 적게 주지만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속으로 찔끔했어요. 월급을 적게 준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나 태영이 회사 법률 자문해주고 있어.
노동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처리해 주거든. 무슨 노동 문제요? 뭐 가끔 노동자들이 투덜거리잖아. 월급 올려달라, 근무 환경 개선. 그런 거 법적으로 막아주지. 그게 괜찮은 건가요? 제 질문에 이진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고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야. 회사가 이익 내야 직원들도 먹고 살지. 윤성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태영이 회사 산업의학 자문해주고 있어. 건강검진이랑 그런 거 다들 서로 돕고 있네요. 그렇지. 우리끼리 네트워크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강태영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성공을 위해. 모두 잔을 들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노동자 이야기. 술이 좀 취하자. 강태영이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 판사면 노동사건도 맡아봤지? 네. 가끔요. 어때? 노동자들. 진상 많지? 진상이라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권리? 야, 그 사람들. 월급 주면 일해야지. 맨날 이것저것 요구만 해. 강태영의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우리 회사도 그래. 작년에 어떤 놈이 산재 신청하겠다고 난리 쳤거든. 산재요? 응. 야간 근무하다가 기계에 손가락 다쳤다고. 근데 그거 걔가 조심 안 한 거잖아. 그래도 산재 처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태영이 웃었습니다. 처리는 개뿔. 걔 자진 퇴사시켰어. 진우가 법적으로 잘 처리해줘서. 이진우가 거들었어요. 회사가 잘못 없다고. 서류 만들어서 합의금 좀 주고 끝냈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없어. 다 합법이야. 우리가 법 모르는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윤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민준아, 판사 힘들지? 매일 사건 보고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니까. 정의? 야, 세상에 정의 같은 거 없어. 돈이 정의야. 강태영이 웃으면서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돈 있으면 다 해결돼. 저는 그들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생각하는 건 똑같구나. 에피소드 10 2025년 봄 산재 은폐 사건 뉴스. 평범한 저녁.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4개월이 지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태영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산재 은폐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태영화학? 강태영 회사?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지난 5년간 총 23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 중독 및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은폐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모습이
나왔고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특히 지난해 노동자 한 명이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을 일반 질병으로 처리하고 유족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동창 회사 아니에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네, 맞아요. 검찰은 태영화학 강태영 부사장과 산업의학 자문을 맡은 윤성호 이사장, 법률 자문을 한 이진우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고 바로 동창회에서 봤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유족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이상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병원도 회사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하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말했어요. 결국 남편이 쓰러져서 큰 병원 갔더니 화학물질 중독이래요. 폐가 망가졌다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아니라고 하고.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태영화학 산재 은폐, 23명 피해 1명 사망, 경영진 의사 변호사 공모.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영화학은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게 했다. 작업 중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원래 그렇다며 무시했고 병원 진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만 가도록 강요했다. 윤성호 이사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 없이 이상 없음 진단을 내렸고 심각한 환자도 경미한 질환으로 축소 진단했다. 산재 신청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는 이진우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소에게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런 짓을.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지난해 7월 노동자 박철호 시학년 52세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회사는 급성 폐렴으로 처리했다. 윤 이사장이 사망진단서에 폐렴이라고 기재했고 이 변호사가 유족과 5천만 원 합의를 성사시켰다. 유족은 당시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산재 신청을 포기했다. 박철호?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에피소드 11 아버지 사망 진실 발견. 충격적인 발견.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노동자 박철호 시학년 52세.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인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는 급히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찾았고 펼쳐봤습니다. 사망 원인 급성 폐렴. 사망 일시 2005년 7월 15일. 진단 의사 윤성호. 윤성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다른 서류들도 뒤졌어요.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태영화학 주식회사와 고인 박철호의 유족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회사는 유족에게 위로금 5천만 원 지급. 유족은 산재 신청 포기.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20일 법률 대리인 이진우. 두 사람 모두 동창회에서 봤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그들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벨이 3번 울린 후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어머,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혹시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걸?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받았어. 5천만 원. 정말요? 응. 그때 회사에서 사람이 왔어. 변호사랑 같이.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으니 위로금을 주겠다고. 그래서요.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 산재 신청 안 하겠다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돈이 필요했고 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했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준아, 아버지가 정말 공장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때 변호사가 자꾸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 확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고 태영화학 사건 관련 보도 자료를 모두 찾아봤어요. 피해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박철호 2005년 사망 52세. 화학물질 중독 사망 추정. 회사 측 폐렴으로 위장. 유족 합의금 5천만 원 수령. 산재 미신청. 제 아버지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돌아가셨고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그 사실을 은폐했으며 어머니를 속여서 산재 신청을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동창회에서 웃으면서 자랑하던 월급 적게 주고 산재 처리 안 하고 그게 아버지였어. 에피소드 12 사건 배당 통보 사무관의 방문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법원 사무관이 제 집무실로 찾아왔어요. 판사님, 새로운 사건 배당됐습니다. 사무관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놓았고 빨간 글씨로 중요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산재 은폐 사건입니다. 태영화학 사건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태영화학이요? 네. 대규모 산재 은폐와 진단서 위조 증거인멸. 피고인이 3명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들 피고인 1 강태영 55세 태영화학 부사장. 피고인 2 윤성호 56세 성호병원 이사장. 피고인 3 이진우 55세 진우법률사무소 대표.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관이 말을 이었어요. 피해자가 23명이고 사망자가 1명입니다.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누구죠? 서류를 넘겨보니까 피해자 명단이 나왔고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박철호 2005년 사망, 52세제 아버지였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사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 사건 회피하실 생각 없으세요? 피고인들과 아시는 사이시면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사무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펼쳐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고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피해자 진술서, 의료 기록 위조 증거, 합의금 지급 내역, 회사 내부 문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5년간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했고 노동자들을 속였으며 그중 1명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갈등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태영화학 사건이요. 제 재판부로 배당됐어요. 아내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들을. 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 3명 다 제가 재판해요. 회피 안 해요? 못해요. 이건 제 아버지 사건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어요? 감정적으로 힘들 텐데. 괜찮아요. 판사로서 공정하게 할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아버님을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가장 공정한 판사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판사가 된 이유.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3부 법정의 반전 2025년 3월 55세 에피소드 13 재판 준비. 피해자 유족 면담 사건 기록 분석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사건 기록을 읽었고 증거 자료를 분석했으며 법리를 검토했어요. 피해자 23명의 진술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지만 회사에서는 환기만 시키고 다시 일하라고 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회사 지정 병원에서는 가벼운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 가니 이도 화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쓰러졌는데 구급차도 안 불러주고 회사 차로 병원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모든 진술이 비슷했습니다. 회사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친 노동자를 방치했으며 병원 진단을 조작했고 산재 신청을 막았습니다. 윤성호가 운영하는 병원에 진단서들을 봤어요. 명백한 화학물질 중독 증상인데 경미한 감기로 진단했고 골절상인데 타박상으로 축소했으며 폐 손상인데 일시적 기침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진우가 작성한 합의서들도 확인했어요. 모든 합의서에는 산재 신청 포기, 향후 이해 제기 금지 조항이 들어있었고 합의금은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제 아버지 합의서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었으니까. 유족 면담 재판 3일 전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기로 했고 법원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분은 4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입니다. 남편이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앉으십시오.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유미경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2023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학물질에 중독됐어요. 폐가 망가져서 지금 산소호흡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쉬면 나을 거라고. 근데 점점 심해져서 큰 병원 갔더니 폐 손상이래요.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는 안 가셨나요? 갔죠. 근데 거기서는 이상 없대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병원 원장이 회사랑 짜고 한 거래요. 윤성호 이사장이죠? 네. 그 사람이요. 유미경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일을 못해요. 저 혼자 벌어서 병원비 내고 아이들 키우고 너무 힘들어요. 산재 신청은 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 회사 변호사가 와서 합의하자고 했어요. 산재 신청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그냥 합의금 받는 게 낫다고. 얼마 받으셨어요? 1천만 원. 그것도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두 번째로 들어온 분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김상철입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예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손가락 2개를 잃었어요. 김상철 씨가 오른손을 보여줬는데 검지와 중지가 없었습니다. 기계에 끼었는데 회사에서 바로 병원 안 데려가고 지혈만 하고 일 시켰어요. 나중에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어서 잘라야 했어요. 그때도 회사 지정 병원에? 네. 거기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대로 치료 안 해서 감염됐고 더 잘라야 했어요. 산재는요? 신청 못 했어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시키면서 합의금 500만 원 줬어요.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협박했어요. 세 번째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2020년이요. 공장에서 쓰러졌는데 회사에서는 심장마비래요. 근데 남편은 심장 나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검은 하셨나요? 회사에서 바로 화장하라고 했어요. 빨리 처리하면 장례비 준다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했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합의금은요? 3천만 원 받았어요. 산재 신청 안 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고 한 명 한 명 면담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회사는 사고를 은폐하고 윤성호 병원은 진단을 축소하고 이진우 변호사는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피소드 14 법정 입장.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재판 당일 아침 2025년 3월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으며 거울 앞에 섰어요. 여보, 준비됐어요?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면서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공정하게 하면 돼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격려해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판사실에서 법복을 입었어요. 검은 법복을 걸치는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엄숙해 보였습니다. 육법전서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한다.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한다. 그게 진정한 정의다. 법정 풍경굿이 30분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피해자 유족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한 분이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 뒤편 판사 전용문으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법정 안을 봤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석 앞에는 변호사 5명이 앉아 있었으며 검사석에는 서기영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사무관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 곧 입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왔고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강태영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윤성호는 안경을 벗은 채였으며 이진우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동창회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강태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 유족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고 변호사들과 속삭이면서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직 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당 판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입정구 시 55분이었습니다. 사무관이 법정문 밖에서 대기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법정 안에서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고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법정 뒤편 판사 전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판사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저를 보았고 피고인석의 세 사람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에피소드 15 강태영 윤성 호이진우의 충격 얼어붙은 순간 판사석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강태영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봤다가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윤성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안경을 벗은 채였지만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옆에 이진우를 쳤습니다. 이진우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민준이? 강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윤성호는 아무 말도 못했으며 이진우는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앉으려 했습니다. 피고인들 계속 서 계십시오. 사무관이 말했고 세 사람은 억지로 서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판사석에 앉으면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취재진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까지 모두 제 시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피고인들도 착석하십시오. 다시 말했고 그제야 세 사람이 주저앉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영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이려 했고 윤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이진우는 손이 떨려서 물잔을 쥘 수도 없었어요. 재판 시작 망치를 들어 법대를 3번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법정의 엄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산재 은폐 및 진단서 위조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합 432 피고인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단서 위조,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강태영이 손을 들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어요.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서기영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공소 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강태영은 태영화학 부사장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 23명을 부상 입게 하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윤성호는 성호병원 이사장으로 태영화학과 결탁하여 피해 노동자들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축소 진단했으며 산재 신청을 방해했습니다. 윤성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진우는 법률 대리인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부당한 합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회사의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이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2005년 사망한 노동자 박철호 씨 사건에서 세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유족을 기망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박철호. 설마 민준이 아버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변호인 반응.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고 변호인단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무슨 문제라도 판사님께서 피고인들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신데 이 재판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한지.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호인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피고인들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저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 회피 사유가 없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앉았고 강태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어요. 피고인들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세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강태영이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사님, 아니 민준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저는 지금 판사입니다. 개인적인 호칭은 삼가십시오. 강태영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저희는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만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네.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습니다. 변호인 피고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소홀은 인정하나 고의적 은폐는 부인합니다. 진단서 위조도 부인하며 합의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에피소드 16 증거 제시, 아버지 사건 언급. 첫 번째 증거.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태영화학 공장 내부 문서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환기 시설 고장. 수리 비용 3천만 원. 수리 보류 강태영 결제. 2022년 작성된 문서였고 강태영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피고인 강태영은 환기시설 고장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의 진단서와 다른 병원의 재진단서를 비교하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왼쪽 환자 김상철. 진단명 경미한 타박상. 치료기간 1주. 윤성호 이사장. 오른쪽 환자 김상철. 진단명 골절 및 인대 파열. 치료기간 3개월. 대학병원. 같은 환자인데 진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인 이진우가 작성한 합의서들입니다. 화면에 여러 합의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 향후 이해 제기 금지 조항이 들어있고 합의금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진우가 변호사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건.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건이 2005년 박철호 씨 사망 사건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박철호 씨는 야간 근무 중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 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공장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동료 노동자들이 부축하고 관리자에게 신고하지만 관리자는 그냥 쉬라고만 하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후에야 회사 차량으로 성호병원에 이송됐고 윤성호 이사장이 진료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환자 박철호. 진단명 급성 폐렴. 사망 원인 폐렴 합병증. 윤성호.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전문가 소견서는 다릅니다. 다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고인 박철호. 사망 원인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증상과 정황상 화학물질 중독이 명백합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5일 후 이진우 변호사가 유족을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가 화면에 나타났고 제가 며칠 전 봤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위로금 5천만 원, 산재 신청 포기, 이해 제기 금지, 법률 대리인 이진우, 유족은 남편이 공장에서 사망한 줄 알고 산재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고인 이진우가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린다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가 동시에 절을 받습니다. 박철호, 민준이 아버지.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추가 증거.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박철호 마이너스 사망 마이너스 5천만 원. 2018년 이민수 마이너스 중상 마이너스 2천만 원. 2019년 최영애 마이너스 중상 마이너스 1,500만 원. 2020년 박순희 남편 마이너스 사망 마이너스 3천만 원. 총 23건의 사고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강태영은 사고를 은폐하고 윤성호는 진단을 축소하고 이진우는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완벽한 분업 체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법정을 숙정해 주십시오. 제가 망치를 두드렸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환기시설은 고장이 아니라 점검 중이었고 점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지금은 없습니다만 없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당시 소견으로는
경미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병원과 진단이 다릅니까?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수도. 변호인 변명이 아니라 증거로 반박하십시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고 다시 앉았습니다. 에피소드 17 최후 진술 공돌이 아들 맞습니다. 증인 신문.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유미경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에서 유미경 씨가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왔고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남편분의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2023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환기만 시키고 다시 일하라고 했대요.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3개월 일하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병원 데려갔는데 그게 성우병원이었어요. 윤성우 이사장 병원이죠? 네. 거기서 검사했는데 이상 없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른 병원 가셨죠? 네. 남편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큰 병원 갔더니 폐가 망가졌대요. 화학물질 중독이래요. 그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 변호사가 왔어요. 저 사람이요. 유미경 씨가 이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합의금 받는 게 낫다고. 얼마 받으셨습니까? 1천만 원. 그것도 변호사 수수료 빼고 나면 800만 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증인 김상철 씨 나오십시오. 김상철 씨가 증인석에 섰고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증인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장나 있었대요. 회사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까? 아니요. 지혈만 하고 일마저 하라고 했어요. 퇴근 시간 되어서야 병원 갔는데 이미 늦었대요. 어느 병원입니까? 성우병원이요. 거기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감염됐어요. 결국 더 잘라야 했어요. 산재는요? 신청 못했어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시키면서 500만 원 줬어요. 그때 누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저 변호사요. 김상철 씨가 이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고 회사에서 소송 건다고 협박했어요. 이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신문. 피고인 강태영,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강태영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환기시설 고장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태영이 저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판사님.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환기시설 고장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회사 연 매출이
1조라고 하셨죠? 네. 3천만 원이 아까워서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까? 강태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윤성호 증인석으로 윤성호가 강태영과 교대했습니다. 피고인 진단서를 고의로 축소했습니까? 윤성호가 안경을 쓰지 않아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판사님, 민준이 우리 동창 아니에요? 저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 피고인 질문에 답하십시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견으로는 당시 소견이 틀렸다면 왜 재진단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미하게 진단하라고. 누가요? 강태영 부사장이요. 피고인 이진우 증인석으로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피고인 합의를 강요했습니까? 이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35년 전부터 친구잖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35년 전에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법정입니다. 피고인과 판사일 뿐입니다. 이진우가 무너졌습니다. 강요했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최후 진술, 피고인들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민준아, 우리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말하는데 저는 끊었어요. 피고인 사과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네. 피해자들과 유족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강태영이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윤성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의사로서 양심을 버렸습니다. 이진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을 악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방청석에서 한 유족이 소리쳤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 돌아와요? 손가락 돌아와요? 다른 유족들도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망치를 두드렸고 법정이 정리됐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태영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판사님, 우리가 35년 전에 너를 공돌이 아들이라고 무시했잖아. 네.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쓰레기였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돌이 아들 맞습니다. 제 아버지 박철호는 태영화학 노동자였고 2005년 화학물질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피고인들이 은폐한 그 사건의 피해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셨지만
피고인들의 탐욕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천만 원에 속아서 산재 신청을 포기했으며 저는 20년간 진실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늦어도 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피소드 18 판결, 징역 12년 10년 8년. 선고 공판.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취재진들, 시민들까지 방청석을 빼곡히 채웠어요. 전원 기립, 서기의 외침에 모두가 일어섰고 저는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피고인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일주일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들이었어요.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고 긴장감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오늘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세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결문 낭독. 피고인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5년간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영은 태영화학 부사장으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방치했고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했습니다. 강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윤성호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회사와 결탁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고 환자를 기망했습니다. 윤성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이진우는 변호사로서 약자를 도와야 할 사명이 있었으나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고 부당한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이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 피고인은 2005년 박철호 씨 사망 사건을 공모하여 은폐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박철호 씨는 평생 정직하게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화학물질에 중독되어도 참고 일했으며 결국 그 공장에서 숨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의 죽음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유족을 기망했으며 5천만 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재 은폐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탐욕으로 타인을 해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량 선고.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태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벌금 5억 원을 명합니다. 강태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피고인 윤성호 진단서 위조,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벌금 3억 원을 명합니다. 윤성호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진우 사기, 강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년에 처하고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벌금 2억 원을 명합니다. 이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취재진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망치를 두드렸고 법정이 정리됐습니다. 최후의 말. 판결문을 이어 읽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아버지 박철호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며 떳떳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부패했고 돈은 많았지만 양심은 없었으며 지위는 높았지만 품격은 낮았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망치를 들어 법대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는 교도관에게 인계되어 법정을 나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에필로그. 아버지 산소 앞에서 판결 후 법정을 나서니 피해자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경 씨가 다가와 깊이 인사했어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철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제 손가락 값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취재진이 몰려왔지만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산소 방문.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가는 길이었고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박철호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아내가 잡초를 뽑아주는 동안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판결했어요. 강태영, 윤성호, 이진우. 3명 다 감옥 갔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판사가 됐으며 아버지 같은 노동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공돌이 아들 박민준, 제대로 해냈죠? 아내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 산소에서 내려와 차에 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 사무관이었어요. 판사님, 태영화학 사건 항소 포기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형을 받아들인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끝났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계속 정의로운 판결 내려가는 거. 맞아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태영화학 산재 은폐 사건. 경영진 중형 확정.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재 은폐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는 이루어졌어요.